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오랜만에 AI 기업과 인물 야사 다음 편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구글 AI 관련된 이야기, 제프리 힌턴 교수님하고 딥마인드 이런 얘기 좀 많이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제프리 힌턴 교수님과 함께 또 하나의 거물로 인정받고 있는 얀 누큰, 예,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전설 얀 누큰을 중심으로 하는 페이스북 AI 리서치의 창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얀느큰 교수님은 1960년생이고요. 파리 인근에 약 한 20분 정도 거리라 그러더라고요. 소시르세느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제 공학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집에서 굉장히 뭐 이것저것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래요. 그치만 뭐 역시 이런 종류의 이제 인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거, 컴퓨터하고 만남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얘기하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게 됐는데,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져서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수레를 하고 계시고, 1983년에 ESIE 파이레스, 이게 제가 뭐 파리의 대학교 시스템을 잘 몰라서 어떻게 발음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공학학위를 했고요. 그때 이제 프랭크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망의 이제 기원이 되는 일종의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책으로 나오거든요. 그 로젠블렛 퍼셉트론 책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아, 이거 진짜 세상이 엄청 바뀌겠구나.' 그래서 이제 브레인하고 뇌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에르 에마리 퀴리 대학교, 예, 퀴리 부인하고 관계된 대학교죠. 지금 소르본 대학교라 그러죠, 지금은.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1987년에 받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자율학습 다층 신경망 모델, 이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론은 사실은 얀 루쿤이 1987년에 박사학위 받기 한 2-3년 전에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이 관련된 또 논문을 많이 내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진짜 이제 굉장히 처음에 아버지들처럼 제일 처음에 하셨던 그 두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이제 학위는 받았지만 본인의 커리어는 결국 미국과 캐나다 와서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이라고 봐야 되고, 캐나다를 써 놓은 이유는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토론토 대학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이때 돈을 많이 밀어줬잖아요. 저희의 그 AI 인물 야사와 이제 기업 야사 이야기를 시리즈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취직은 이제 포스트 닥터로 1988년에 AT&T 벨 연구소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AT&T 벨 연구소가 이때 뉴저지에 있었는데, 여기하고 토론토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뭐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먼 건 아니고, 그다음에 연구 분야가 신경망 이용하는 게 비슷했기 때문에 제프리 힌턴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역전파 알고리즘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지금의 이런 그 딥러닝의 모든 걸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웨이트를 변형시키면서 숫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수학적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포게이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패턴 인식에 굉장히 잘 먹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얀누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존의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완전 연결 신경망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량을 처리를 하는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때려 놓고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테이션 파워가 못 따라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지만 집어넣다 할지라도 이미지가 데이터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인간의 뇌에서 착안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수렴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을 해냅니다. 수렴신경망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한꺼번에 집어넣고 하니까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왕창 넣은 거를 막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한된 컴퓨터 용량을 가지고서도 상당 부분 괜찮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예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89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얀누쿤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AT&T에서 사실은 이렇게 라이센스를 줘 가지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대규모로 된 AI 시스템을 이제 넣기 시작을 해요. 제일 처음 한 거는 여기 보여 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숫자를 판별을 해 가지고 이제 우체국에서 우편 번호를 인식하는 거였거든요. 보통 이제 미국의 우편 번호 하면은 뭐 90307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902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편 이제 우편을 쓸 때 손으로 쓰니까 손글씨로 글자를 인식하는 게 있으면 자동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당시 풋풋하던 얀누쿤이 1989 년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데모를 하는 영상이 있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그냥 PC죠. 예, PC에다가 카메라 달아서, 예,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이제 프린트 캡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201 저거다. 딱 누르면 바로 숫자가 인식해서 이걸 리얼타임 데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카메라를 이렇게 쭉 보여줘 가지고 딱 찍으면 따다다당 나와 가지고 이 숫자를 이렇게 손글씨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잘 인식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설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 4687 과연, 예, 4687 이게 된다. 이것도 어렵잖아요. 4627 이것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데모를 하는 당시 얀누쿤 이제 굉장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 달려 있죠. 예.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학생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요런 이제 데모를 했고요. 그때 이제 논문이 요거예요. 89 년에 나온 논문이고, 보시면은 이게 제목이 Backpropagation Applied to Handwritten Zip Cod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쓴 우편 번호 코드를 이제 역전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로 CNN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딱 보니까 이거 다른 데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글자로 확대를 해요. 알파벳으로 확대를 해서 A, B, C, D 같은 것만 좀 볼 수 있고 숫자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뭘 만들 수 있냐? 아이 이 이제 이 AT&T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AT&T 벨 연구소에서 나중에 NCR이라는 회사를 만들거든요. 이 NCR이라는 회사가 어떤 거를 만들었냐 하면 ATM 머신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ATM 머신 많이, 은행의 ATM 머신 아시죠? 한국이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뭡니까 지폐 넣어 가지고 현찰 넣어 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미국엔 체크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수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수표가 있어요. 그 수표에 일련 번호가 있는데 수표 일련 번호가 보통 알파벳하고 숫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수표를 넣고 돈을 이제 얼마다 써서 넣으면 이게 입금되고 출금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인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수표 인식 시스템에 라이센싱을 해서 미국의 뭐 거의 전체 10% 이상의 도입이 됐다 그랬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에 이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의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모든 곳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미지 인식을 통한 CNN을 가지고서 이런 이제 성과를 상업적으로 이루어낸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성공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컨브넷이 사실은 이제 NCR이라고 하는 AT&T의 이제 자회사죠. 이 자회사가 1989 년에 저걸 보여준 다음에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냈대요. 1990 년부터 2007 년까지 약 한 20년 7 년이니까 17 년이네요. 17년 동안 이 페이턴트가 NCR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사실은 이게 뭐 하는 데 쓰이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변호사가 이 페이턴트를 NCR한테 준 것이, 왜냐하면 이게 수표 리더기에 쓰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얀누쿤이 직접 설득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GPU를 쓰게 해서 나온 게 바로 2012 년에 이미지넷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이 제프리 힌턴 교수님 랩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프리 힌턴 교수님의 슈퍼비전 팀, 그리고 이제 일리아 서스케버와 알렉스 크리첵스키가 2012 년에 한 성과는, 얀누쿤하고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오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여기에 병렬과 백프로포게이션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넣었더니 이미지넷 같이 이미지 인식을 고도로 하는 것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성과를 좀 내다 보니까 이제 교편을 잡게 되는데요. NYU에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2003 년에 임명이 됐고 이때 컴퓨터 과학하고 신경과학 뉴럴 사이언스 교수로 임명이 됐고요. 초기에 주로 했던 연구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거기에다가 주로 이제 에너지 기반 모델을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그 커지고 작아지고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런 거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물 인식 그리고 심지어는 모바일 로보틱스 연구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카네기 멜론에서 만든 로봇인데 로봇은 여기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일종의 자율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또 있어 가지고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달파가 심지어는 지원을 했어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래서 네. 네. 충돌하지 않고 가는 내비게이션 플랫폼 요런 겁니다. 예. 그래서 길 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이미지 인식해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요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요런 것도 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얀느쿤 교수님이 ICM에 키노트를 할 때 이때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막 그 메인 학회들을 막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성과들을 내고 CNN 같이 막 그 접목된 것도 있고 이랬는데 1990 년대 말부터 2000 년대 초중반 때까지 "이거 논문 받아주질 않았다. CVPR에서도 안 받아주고 진짜 사기라 그러고 거짓말이라 그랬는데 이제 와서야 이제 다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불러 가지고 키노트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뒤끝이 좀 있으시거든요, 성격이. 예, 그런 거를 막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셨던 대단한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2012 년에 드디어 이제 NYU 센터 포 데이터 사이언스가 열려요. 이때가 사실은 알렉스 넷이 나오면서 이제 구글 제프리 힌턴 교수님하고 토론토 대학이 이제 굉장히 이제 떡상하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DNN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죠. 이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구글 브레인이 되고 지금의 구글 AI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이때 구글처럼 '아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제일 빨리 인식한 기업 중에 빅테크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AI 역사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구글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아 그러면 제프리 힌턴 교수님은 구글로 갔으니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나는 얀누쿤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얀누쿤을 접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의 AI 연구소 페이스북 AI 리서치 페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메타 AI 리서치가 됐죠. 여기 소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저도 제일 좋아하는 학회인데 아이클리어 학회를 요슈아 벤저 교수하고 함께 창설을 해요. 그래서 저도 2015년 정도부터 매년 갔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조그만 학회였어요. 그치만 이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나 이제 이 얀누쿤이나 요시아 벤저 교수님이 포스터장이나 이런 데서 맨날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쉽게 얼굴도 볼 수 있고 가끔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엔 학회들이 너무 커서 볼 수가 없네요. 여튼 간에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2013 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페어가 설립할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하고 당시에 이제 COO 이제 최고 조직 책임자가 셰릴 샌드버그였거든요. 이 셰릴 샌드버그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야누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회사 연구소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연구 결과 공개하고 학계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라." 이런 원칙을 고수를 했고 보통은 기업 연구소라고 하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우린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성을 한 게 "우리는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의 발전은 한 기업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메타가 하고 있는 AI 전략의 상당 부분은 오픈 AI나 샘 알트만이 하는 얘기와의 반대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모든 것들을 개방을 하고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니네가 독점을 해서 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니네가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AI 리서치가 라마 같은 것들을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메타 AI 리서치의 연구소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10년 이상 신뢰가 쌓이면서 같이 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얀느쿤 교수, 제프리 힌턴 교수님과 함께 특히 메타와 함께 굉장히 많은 AI 역사 부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얀느쿤 교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